어머니, 이거 왜 버리셨어요? 쓸데없는 물건이길래. 그거 제가 제일 아끼던 옷이에요. 아끼면 안 되는 옷이야. 너한테는 어울리지도 않아. 제 옷인데요. 그 옷은 내가 입으면 안 돼. 어머니는 왜 항상 제가 뭘 입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정하세요? 그건 내가 너를 잘 알아서 그래. 저를 언제부터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지영은 결혼 초부터 이 집이 편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 경숙의 시선이 늘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잔소리라고 생각했다. 밥은 왜 이렇게 조금 해? 요즘 며느리들은 손이 너무 커. 집에 있을 때도 화장은 좀 하고 다녀. 결혼 초 몇 달간 지영은 이런 말들을 시집살이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려 애썼다. 친정어머니도 그랬다. 시집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좀 맞춰주면 나중엔 편해져. 그래서 지영은 참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고 퇴근 후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했다. 화장도 매일 했고 옷도 시어머니 취향에 맞춰 입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잔소리의 선을 넘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영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밝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던 지영에게 경숙이 다가왔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야하게 입어? 야하게요? 어머니, 이건 그냥 평범한 원피스인데요. 결혼한 여자가 그렇게 튀는 색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지영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날은 그냥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친구들을 만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원피스는 지영이 첫 월급을 받아 산 의미 있는 옷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원피스가 어느 날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베란다에 놓여 있었던 날 지영은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봉투를 뜯었을 때 지영의 손은 떨렸다. 그 안에는 노란 원피스뿐만 아니라 지영이 아끼던 옷 서너벌이 더 들어 있었다. 모두 경숙이 야하다, 촌스럽다, 며느리답지 않다고 했던 옷들이었다. 지영은 곧장 거실로 갔다. 경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제 옷들이 왜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어요? 경숙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다. 이런 옷은 결혼한 여자가 입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체면 생각해서 정리해 준 거야.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제 허락도 없이 왜 버리셨어요? 제 옷이잖아요. 그 순간 경숙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다. 천천히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지영을 쳐다봤다. 내가 내 시어머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기준이야. 내가 내 아들 만나서 이 집에 들어온 거지. 내 멋대로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 지영은 할 말을 잃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경숙 앞에서는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지영은 매일 긴장 속에서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옷차림을 확인받았다. 그 치마는 너무 짧아. 그 색깔은 너무 튀어. 머리는 왜 그렇게 풀고 다녀. 묶어. 식탁에서는 숟가락 드는 방법까지 지적받았다. 숟가락을 왜 그렇게 쥐어. 반찬은 위에서부터 떠야지. 국은 소리 안 나게 마셔. 지영이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이런 말이 돌아왔다. 여자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면 집안일은 언제 해? 남편은 언제 챙기고? 심지어 월급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런 말까지 들었다. 돈 관리는 내가 해줄게. 내가 뭘 안다고. 젊은 애들은 돈 쓸 줄만 알지 모을 생각은 안 하잖아. 어머니, 제가 제 돈은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이 집 생활비는 너희가 따로 내든가. 내가 공짜로 밥 해주는 줄 아나? 남편 민수는 늘 중간에서 말렸다. 엄마 원래 그래.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야. 너만 좀 참아. 나중에 우리 집 나가면 되잖아. 언제 나간다는 거야? 아빠 정년 퇴직하시면 그때쯤이면 엄마도 좀 누그러지실 거야. 그게 몇 년이나 남았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영은 밤마다 혼자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옆에 누운 민수는 잠든 척했다. 아니, 정말 자는 건지도 몰랐다. 지영의 흐느낌을 듣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정도면 막장 아닌가?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다. 시집은 원래 그래. 요즘은 그래도 괜찮은 거야. 옛날엔 더했어. 지영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정말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자신이 유난히 예민한 건가? 핸드폰을 켜서 검색창에 타이핑했다. 시어머니 며느리 옷버림. 시집살이 정도. 시어머니 통제. 검색 결과에는 비슷한 사연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 지영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걸. 지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분노가 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야. 나한테도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어. 이건 아니야. 경숙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다. 특히 옷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지영아, 이거 입어. 어느 토요일 아침 경숙이 내민 건 연분홍색 레이스 원피스였다. 목선이 높고 소매는 길며 허리는 꽉 조이는 디자인. 지영의 스타일과는 정반대였다. 어머니, 감사한데요. 저는 이런 스타일은 잘 안 입어요. 입어보면 알아. 이게 얼마나 예쁜지. 지영은 난처했다. 이미 옷장에는 경숙이 사다 준 비슷한 스타일의 옷들이 6벌이나 걸려 있었다. 모두 한 번도 입지 않은 채로 전부 같은 패턴이었다. 레이스, 높은 목선, 긴 소매, 파스텔톤. 어머니,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좀 더 심플한 걸 좋아해요. 그러자 경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심플? 그게 뭐가 예뻐? 여자는 이렇게 우아하게 입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남자처럼 입고 다녀.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입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지영은 그 말이 가장 무서웠다. 마치 자신의 취향이나 의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달라질 거야라는 건 결국 내 생각은 틀렸어라는 뜻 아닌가. 한 번은 지영이 회사 회식이 있다며 검은색 슬랙스에 흰 셔츠를 입고 나가려 했다. 경숙이 현관에서 막아섰다. 그게 뭐야? 여자가 바지를 입고 나가?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입어요. 회사 회식인데. 안 돼. 당장 들어가서 갈아입어. 내가 어제 사다 놓은 원피스 있잖아. 어머니, 저 늦었어요. 이대로 가게 해주세요. 경숙은 현관문을 등지고 섰다. 갈아입기 전엔 못 나가. 결국 지영은 그날 회식에 30분이나 늦게 도착했다. 연분홍색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지영은 속으로 울었다. 옷만이 아니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경숙은 며느리에게 자신의 고향 음식만 먹이려 했다. 경상도 출신인 경숙은 매 끼니마다 강한 간으로 된 음식을 내놓았다. 이건 꼭 먹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조리법이야.
다른 반찬은 손대지 마. 이거 먼저 다 먹어. 지영은 원래 싱겁게 먹는 편이었다. 건강검진에서 나트륨 수치 관리를 권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경숙의 식탁에서 그런 말은 할 수 없었다. 한 번은 지영이 김치를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입안이 너무 짜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이건 조금 짜서요. 제가 물 좀 마시고 올게요. 그 순간 경숙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이 덜컥거렸다. 내가 해준 음식에 토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음식으로 우리 민수 아빠 30년을 먹였어. 한 번도 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 내가 입맛이 이상한 거야.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민수는 지영을 힐끗 보더니 눈빛으로 그냥 참아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날 저녁 지영은 방에서 몰래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었다. 그것마저 들킬까봐 비닐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머리 모양도 문제였다. 지영은 긴 생머리를 좋아했다. 하지만 경숙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머리가 왜 그렇게 길어? 단정하지 못하게. 어머니, 저는 긴 머리가 좋아요. 아니야. 짧게 자르는 게 며느리답지. 어느 날 경숙은 미용실 예약까지 해놓고 지영을 데려갔다. 쇼컷으로 해주세요. 미용사에게 먼저 주문하는 경숙. 지영은 거울 속 자신의 긴 머리를 보며 눈물을 참았다. 어머니, 저는 긴 머리가 짧은 게 더 예뻐. 그리고 관리도 편하잖아. 결국 지영은 그날 어깨까지 오던 머리를 턱선까지 잘랐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지영은 점점 숨이 막혔다. 사랑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을 대신 살아가는 사람 같았다. 경숙이 원하는 건 지영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경숙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며느리라는 틀이었다. 그 틀에 맞춰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머리를 자르고 말투를 바꾸고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바꿔야 했다. 지영아, 웃을 때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려. 여자가 그렇게 크게 웃으면 품위가 없어. 걸을 때는 보폭을 좁게. 여자가 성큼성큼 걷는 게 어딨어. 말할 때는 목소리를 낮춰. 여자 목소리가 너무 크면 시끄러워. 지영은 매일 자신이 조금씩 지워지는 기분이었다. 옷장을 열면 자신이 고른 옷은 하나도 없고 거울을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은 머리 모양이 보이고 식탁에 앉으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만 있었다. 더 무서운 건 경숙이 이 모든 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너는 참 복받은 며느리야. 다른 집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관심도 없어. 관심과 통제는 다른 건데. 지영은 그 차이를 경숙에게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다. SNS에 올라온 친구들의 사진을 보았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옷을 입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자유롭게 웃는 모습들. 나도 저랬었는데. 결혼 전 지영의 사진을 꺼내봤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불과 1년 전 사진인데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지금 거울 속의 지영은 늘 파스텔톤 원피스를 입고 짧게 자른 머리에 단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웃을 때도 손으로 입을 가렸고 걸을 때도 보폭을 좁게 걸었다. 나는 누구지? 지영은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지영은 몰랐다. 이 집착의 대상이 며느리 지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숙이 지영을 통해 되살리려는 건 전혀 다른 누군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지영의 삶은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저녁 지영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은 명절이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식사를 하던 중 시댁 친척 중 한 명이 물었다. 지영 씨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오늘 안 오셨네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지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제 부모님은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누가 키우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친척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하지만 지영은 담담했다. 이미 수없이 해온 대답이었다. 슬프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과거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지영은 경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실 어릴 때 이름이 달랐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숙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씻던 그릇을 든 채로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물소리만 싱크대에 흐르고 있었다. 뭐라고? 경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지영이 처음 보는 것이었다.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아원에 있었을 때는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김지영이 아니라 박수진이었어요. 입양되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순간 경숙은 숨을 삼키듯 크게 들이켰다. 가슴이 급격히 오르내렸고 손에 든 그릇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영은 경숙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건 분노가 아니었다. 혐오도 아니었다. 그건 두려움이었다. 박수진. 경숙이 중얼거렸다.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지영은 제대로 듣지 못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경숙이 소리를 질렀다. 지영은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경숙은 그릇을 싱크대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물이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이내 얼굴을 굳혔다. 그런 얘기는 왜 해? 어머니, 그냥 제 과거를 알려드리려고. 쓸데없는 과거는 잊고 살아. 지금 내 이름은 김지영이잖아. 그걸로 된 거야. 경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다시는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알았어? 네. 알았냐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경숙이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날 밤 지영은 잠들지 못했다. 경숙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그렇게 놀랐을까? 왜 그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박수진이라는 이름. 지영이 5살까지 불렸던 이름. 고아원에서 친구들이 불렀던 이름. 하지만 입양되면서 버려야 했던 이름. 옆에서 민수가 뒤척였다. 자기야 왜 앉아? 응 그냥. 어머니가 좀 이상하셔서. 엄마가 뭐? 내가 옛날 이름 얘기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예전에 애 잃은 적 있어. 뭐? 지영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민수도 일어나 앉아 한숨을 쉬었다. 나 태어나기 전에 딸이 하나 있었대. 근데 3살 때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고? 응. 마트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대. 아빠 말로는 경찰도 찾고 미아센터도 뒤졌는데 결국 못 찾았어.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어? 몰라. 엄마가 절대 그 얘기 안 해. 아빠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고. 언제 일인데? 한 30년쯤 전. 정확히는 모르겠어. 30년 전. 지영이 고아원에 들어간 게 28년 전이었다. 설마.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이후 경숙은 더 차가워졌다. 더 예민해졌고 더 공격적이 되었다. 지영이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을 짓는 방법, 옷을 입는 스타일, 말하는 톤까지 전부 트집을 잡았다. 왜 그렇게 걸어?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웃어? 지영은 점점 더 위축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커져갔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며칠 후 지영은 경숙의 방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몰래 펼쳐봤다. 거기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가득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경숙과 시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들. 그런데 이상했다. 아이가 입고 있는 옷들. 모두 레이스 원피스였다. 연분홍, 하늘색, 연보라, 경숙이 지영에게 입히려던 바로 그 스타일이었다. 아이의 머리는 짧았다. 턱선까지 오는 단발머리. 경숙이 지영의 머리를 잘라준 바로 그 길이었다. 지영의 손이 떨렸다.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엔 아이의 이름표가 붙은 사진이 있었다. 수진이의 첫 생일. 수진, 박수진, 지영의 옛 이름.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경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깜짝 놀라 앨범을 떨어뜨렸다. 어머니, 저는 그냥 청소를. 누가 내 방 뒤지라고 했어. 경숙은 달려와 앨범을 집어들었다. 그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가, 당장 나가. 지영은 방에서 쫓겨났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은 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확신했다. 이 사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야. 경숙이 무서워하는 건 지영이 아니었다. 지영이 수진이 아닐 가능성, 아니면 지영이 수진일 가능성, 둘 중 하나였다. 그리고 경숙은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지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그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이름이 같은 우연일까?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다. 나이, 이름, 그리고 고아원에 들어간 시기. 지영은 핸드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다. DNA 검사 방법.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만약 자신이 정말 경숙의 잃어버린 딸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무엇인가? 친딸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걸까? 아니면 친딸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걸까? 지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며칠 뒤 지영은 시댁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경숙이 창고 좀 정리해줘. 너무 지저분해라고 시켰다. 지영은 마스크를 쓰고 창고 문을 열었다. 먼지가 폴폴 날렸다. 창고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듯 어두컴컴하고 습했다. 낡은 가구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불들이 쌓여 있었다. 지영은 한숨을 쉬며 하나씩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오래된 선풍기, 깨진 화분, 녹슨 자전거. 그러다 구석진 곳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그 상자는 깨끗한 천으로 덮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소중히 보관하려고 한 것처럼. 지영은 천을 걷어냈다. 나무로 된 오래된 상자였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테이프로 여러 겹 봉인되어 있었다. 이건 뭘까? 호기심이 생겼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었다. 오래되어서 쉽게 떨어졌다.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아기 옷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연분홍색 레이스 원피스, 하늘색 레이스 블라우스, 연보라색 레이스 치마. 모두 경숙이 지영에게 입히려 했던 바로 그 스타일이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옷을 들어 올렸다. 작았다. 2~3살 정도의 아이가 입을 크기였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흔적이 역력했다. 옷 밑에는 작은 신발이 있었다. 흰색 구두, 나비 리본이 달린. 손때가 묻어 있었고 밑창은 달아 있었다. 많이 신었던 신발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지영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이걸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손은 이미 일기장을 집어들고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가죽 재질의 낡은 일기장. 지영은 숨을 고르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95년 3월 12일. 30년 전이었다. 오늘 민지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너무 행복해서 하루 종일 울었다. 이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내가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다. 민지. 지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민지가 오늘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빙글빙글 돌았다. 레이스 달린 옷을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 민지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 걸었다. 내 손을 놓고 아빠에게 걸어갔다. 아빠는 울면서 민지를 안아 올렸다. 우리 셋은 한참을 웃었다. 일기장을 펼친 순간 지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모든 페이지가 민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경숙의 글씨는 정성스러웠고 사랑이 넘쳤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딸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그러다 1997년 7월 15일자 일기에서 글씨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오늘 민지를 잃어버렸다. 마트에 갔다가 잠깐 물건을 보는 사이에 사라졌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경찰을 불렀다. 온 마트를 뒤졌다. 없다. 우리 민지가 없다. 미칠 것 같다. 내가 한눈을 팔았다. 내가 잠깐 방심했다. 내가 죽여야 했다. 왜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다음 페이지들은 절규로 가득했다. 민지야 어디 있니?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오늘도 경찰서에 갔다. 아무런 단서가 없다고 한다. 민지는 어디로 간 걸까? 누가 데려간 걸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민지 방을 그대로 두었다. 옷도 그대로, 신발도 그대로, 인형도 그대로. 민지가 돌아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일기는 몇 년간 계속되었다. 하지만 점점 간격이 길어졌다. 1998년, 1999년, 2000년. 오늘 민수를 낳았다. 아들이다. 하지만 기쁘지 않다. 민지가 생각난다. 민수가 웃는다. 예쁘다. 하지만 민지만큼은 아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는 아직도 내 누나를 잊지 못했어. 민지의 옷을 상자에 넣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보면 미칠 것 같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다. 창고에 두기로 했다. 지영은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다. 경숙의 고통이 글자로 전해졌다. 그리고 2023년자 일기. 최근의 것이었다. 오늘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이름이 김지영이라고 한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왜일까? 지영이를 보면 민지가 겹쳐 보인다. 나이도 비슷하고 얼굴형도 비슷하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다. 내가 미친 건가? 혹시라도 내 딸일까봐 무섭다. DNA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지만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다시 민지를 잃는 기분일 것 같다. 지영이를 보면
자꾸 민지에게 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진다. 레이스 옷을 입히고 싶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고,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이고 싶다. 차라리 밀어내려 한다. 가까이 두면 너무 아프다. 만약 내 딸이 아니라면 상처받을 것 같고, 만약 내 딸이라면 3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는지 알고 싶지 않다. 다시 잃을까봐 무섭다. 차라리 처음부터 갖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경숙이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었다. 두려워한 것이었다.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할까봐. 딸을 찾았다가 다시 잃을까봐. 차라리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지영에게는 상처였다. 사랑받고 싶었던 지영에게 경숙의 두려움은 겁으로 느껴졌다. 통제로 느껴졌다. 학대로 느껴졌다. 왜 말을 안 한 거야? 지영은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만약 경숙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너를 보면 내 잃어버린 딸이 생각나서 힘들다고 말했다면, 그랬다면 지영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거리를 둘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대하고 통제하고 밀어내기만 했다. 지영은 일기장을 주워들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내 딸이든 아니든 나는 너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 너무 무서웠다. 너무 아팠다.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날짜는 어제였다. 지영은 고개를 들었다. 창고 입구에 경숙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경숙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지영아. 경숙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부드러웠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30년의 시간이, 1년의 상처가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레이스 원피스, 강요하던 음식, 이름에 대한 과민 반응. 지영은 창고 바닥에 앉은 채 일기장을 꼭 껴안고 있었다. 경숙은 여전히 입구에 서서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 경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숙은 천천히 걸어와 지영 옆에 앉았다. 먼지 쌓인 바닥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경숙은 한숨을 쉬었다.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처음부터요? 응. 민수가 너를 데려왔을 때, 현관문을 열고 너를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너를 보는 순간 민지가 생각났거든.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이도 딱 맞았어. 민지가 살아있었다면 너와 같은 나이였을 거야. 얼굴도 비슷했어. 민지 아빠를 닮은 얼굴이었거든. 턱선이랑 눈매가. 그래서 저를 미워하신 거예요? 미워한 게 아니야. 경숙이 고개를 저었다.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뭐가요? 내가 내 딸일까봐. 그리고 동시에 내 딸이 아닐까봐. 경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만약 내가 정말 민지라면 3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는지 알고 싶지 않았어. 내가 못 찾아서 혼자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 지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만약 내가 민지가 아니라면 내가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하는 게 무서웠어. 민지를 잃었을 때 한 번 죽었거든.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저를 밀어낸 거예요?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으면 덜 아플 것 같았어.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일부러 너를 힘들게 했어. 하지만 동시에 경숙이 빛바랜 아기 옷을 집어들었다. 동시에 너한테 민지에게 했던 걸 하고 싶었어. 레이스 원피스를 입히고 싶었고, 민지가 좋아하던 음식을 먹이고 싶었고, 민지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었어. 그것은 통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딸을 향한 왜곡된 사랑이었다. 경숙은 30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것이다. 딸을 잃은 그 순간, 3살배기 민지를 사랑하던 그 순간에서. 하지만 어머니, 저는 민지가 아니에요. 지영의 말에 경숙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알아. 저는 김지영이에요. 원래는 박수진이었고 고아원에서 자랐고 입양되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영 또한 30년 전 고아원에서 입양되어 개명한 아이였다. 나이로 따지면 경숙의 딸 민지와 같은 또래였다. 고아원에 들어간 시기도 비슷했다. DNA 검사해보고 싶으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아. 왜요? 결과가 뭐든 난 이미 너를 잃었어. 경숙이 지영을 바라봤다. 내가 설령 내 친딸이었다고 해도 난 이미 30년을 놓쳤어. 내가 고아원에서 자랄 때, 학교에 다닐 때, 힘들 때 난 옆에 없었어. 엄마 노릇을 못했어.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알아. 내 잘못이 아니란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난 널 지키지 못했어. 경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내 딸이 아니라고 해도 난 이미 너한테 너무 많이 상처를 줬어. 며느리로서 너를 사랑하지도 못했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도 못했어. 어머니, 미안하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경숙은 처음으로 지영을 안았다. 30년 만의 포옹이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을지도 몰랐다. 지영은 경숙의 품에 안겨 울었다. 경숙도 울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먼지 쌓인 창고에 울려 퍼졌다. 한참 후 지영이 물었다. 어머니는 제가 민지라고 생각하세요? 경숙은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 내가 민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경숙이 지영의 얼굴을 마주봤다. 내가 내 친딸이든 며느리든 난 너한테 미안해. 그리고 너를 제대로 대해주고 싶어. 이제라도. 지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며느리로 봐야 하는지, 딸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경숙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난 더 이상 너를 민지의 대체품으로 보고 싶지 않아. 너는 내가 누구든 너 자신이야. 지영은 눈물을 닦았다. 그럼 레이스 원피스는요? 버려. 경숙이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기르든 자르든 해. 정말요? 응. 미안해. 내가 내 상처 때문에 너를 가뒀어. 이제는 놓아줄게. 하지만 경숙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다. 민지를 향한 그리움. 30년 동안 끝나지 않은 죄책감. 그리고 지영이 혹시 민지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경숙은 딸을 잃은 순간에서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멈춘 시간은 DNA 검사로도 진실로도 풀리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었으니까. 중요한 건 용서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경숙은 30년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한눈판 자신을, 찾지 못한 자신을, 그리고 그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이 지영을 향한 왜곡된 집착으로 변했던 것이다. 어머니, 지영이 경숙의 손을 잡았다. 민지를 못 찾은 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영아,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경찰도 부르고 마트도 뒤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나쁜 엄마였다면 30년 동안 민지를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옷도 버리고 일기도 쓰지 않고 그냥 잊었을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30년 동안 민지를 기억했어요. 그게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놓아주세요. 민지도 어머니 자신도. 경숙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그날 창고에서 30년의 시간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다. 지영은 경숙을 안았다. 그건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다. 30년의 그리움, 1년의 상처, 수많은 오해와 고통이 담긴 포옹이었다. 경숙은 아이처럼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지영은 경숙의 등을 쓰다듬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한테 한 짓들이 너무 끔찍했어. 경숙은 고개를 들어 지영을 바라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내 옷을 버렸고, 내 돈을 관리하려 했고, 내 머리를 강제로 잘랐어. 나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어머니. 지영이 경숙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제가 민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경숙의 몸이 굳었다. 저도 궁금해요. 제가 어머니의 잃어버린 딸인지. 하지만 지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잃어버린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알아요. 30년 동안 옷을 버리지 못하고 일기를 쓰고 매일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 그게 얼마나 아팠을지 알아요. 경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저도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많이. 매일 밤 울면서 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경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받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입양된 후에도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은 아니었어요. 늘 눈치를 받고 조심했고 내가 더 잘해야 버림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경숙은 지영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래서 결혼했을 때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절 사랑해 주실 거라고. 하지만 미안해. 아니에요. 지금은 알아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거. 어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고 밖에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지영아, 내 어머니. 우리 DNA 검사 안 할래? 지영은 놀라서 경숙을 봤다. 정말요? 응. 알고 싶지 않아. 왜요? 어머니는 그렇게 궁금해하셨잖아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궁금했어. 미칠 것 같을 정도로. 하지만 지금은. 경숙이 지영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내가 내 친딸이라는 게 확인되면 난 30년을 후회하며 살 거야. 왜 못 찾았을까? 왜 더 열심히 안 찾았을까 하면서. 어머니. 그리고 내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난 또 민지를 잃는 거야. 마지막 희망마저 잃는 거지. 경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확고했다. 그래서 난 모르는 채로 살고 싶어. 내가 민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DNA 결과는 아직 모른다. 어쩌면 끝내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경숙이 지영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누구든 넌 이제 내 가족이야. 며느리로서든 딸로서든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이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저도요, 어머니. 두 사람은 일어나 창고를 나왔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민수와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 지영아 왜 둘 다 온 거야? 민수가 놀라서 일어났다. 경숙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지영아? 지영은 멍하니 경숙을 바라봤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해봐. 그럼 된장찌개요? 싱겁게요. 경숙이 웃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웃음은 진심이었다. 알았어. 싱겁게 해줄게.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호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무슨 일이야? 너희 둘이 무슨 얘기한 거야? 아무것도. 지영과 경숙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 시간. 경숙이 만든 된장찌개는 정말 싱거웠다. 경숙 인생에서 가장 싱겁게 만든 찌개였을 것이다. 어머니, 맛있어요.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다. 다행이다. 싱거운 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더라. 완벽해요. 그날 이후 경숙은 처음으로 말했다. 밥 먹자, 지영아. 그 한마디에 30년의 시간이 흘러내렸다. 지영과 경숙은 여전히 DNA 검사를 하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지영이 새 옷을 사왔다. 검은색 슬랙스와 흰 셔츠. 지영이 원래 좋아하던 스타일이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경숙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 같았으면 여자가 왜 그런 걸 입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예쁘다. 내가 입으니까 더 예쁘네. 지영은 활짝 웃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또 다른 날 경숙이 지영에게 물었다. 지영아, 머리 기를 거야? 네, 원래 긴 머리가 좋아서요. 그래. 긴 머리도 예쁠 것 같아. 경숙은 더 이상 지영을 민지의 틀에 가두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영도 경숙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마트 갈래요? 마트? 경숙의 얼굴이 굳었다. 마트는 민지를 잃어버린 곳이었다. 네. 같이 장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마트가 좀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경숙은 지영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말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마트에 갔다. 경숙은 처음엔 떨렸다. 30년 만에 다시 온 마트. 민지를 잃어버린 그 마트. 하지만 지영이 옆에 있었다. 어머니, 이거 살까요? 어머니, 저기 과일 싸요. 어머니, 잠깐 여기 앉아서 쉬었다 가요. 지영의 목소리가 경숙을 현실로 붙들어 주었다. 쇼핑을 마치고 나올 때 경숙이 말했다. 고마워, 지영아. 뭐가요? 오늘 덕분에 30년 만에 마트에 올 수 있었어. 지영은 경숙의 팔짱을 꼈다. 우리 이제 자주 와요. 같이. 그래. 같이.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지영과 경숙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가끔 부딪혔다.
경숙이 무심코 옛날 방식대로 말하면 지영이 상처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어머니, 그 말은 좀 상처예요. 아, 미안. 내가 또 그랬구나. 대화가 가능해졌다. 솔직함이 생겼다. 그리고 어느 날, 경숙이 창고로 지영을 불렀다. 뭐예요, 어머니? 경숙은 그 낡은 상자를 꺼냈다. 민지의 옷이 들어있던 상자. 이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어머니, 민지의 옷이야. 내가 민지든 아니든 내가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영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보관할게요, 어머니. 소중하게. 고마워.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왔다. 햇살이 밝았다. 경숙이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영아, 내 어머니. 사랑해. 처음 듣는 말이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DNA 검사는 끝내 하지 않았다. 지영이 민지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영과 경숙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다. 확실하지 않아도, 불완전해도 우리는 가족이다. 1년 후, 지영과 민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매주 주말이면 시댁을 방문했다. 어머니 왔어요. 왔구나. 밥 먹었어? 아직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먹고 싶어서 안 먹고 왔어요. 경숙이 웃었다. 뭐 먹을래? 싱거운 된장찌개요. 알았어, 우리 며느리. 그리고 어느 날, 지영이 경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경숙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눈물이 고였다. 정말? 네. 12주요. 경숙은 지영을 꼭 안았다. 축하해, 지영아. 정말 축하해. 어머니, 만약 딸이면 이름을 민지라고 지어도 될까요? 경숙은 잠시 놀랐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짓고 싶은 이름을 지어. 하지만 민지는 민지야. 그 아이는 그 아이고. 경숙이 지영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새로운 아이야. 새로운 이야기를 가진.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어머니. 그래도 경숙이 웃었다. 중간 이름이나 별명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할게요. 9개월 후, 지영은 건강한 딸을 낳았다. 이름은 하은이었다. 하늘의 은혜. 그리고 별명은 민지였다. 경숙은 손녀를 안고 울었다. 30년 만에 다시 민지를 안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 가족으로 살 것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행복해서 그래. 경숙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정말 행복해서